어떻게 보면은 소설가는 저널리즘하고 가장 상관없는 직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이라는 이제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거를 제가 같이 하는 게 계속해서 이제 한 달마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와 나눌 수 있는 범위 거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제가 눈높이가 가장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걸로 이번 또 독립신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보실 내용은 그 독립신문의 이 발생 이유와 그리고 발생의 효과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다큐 영상을 볼 텐데 그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아직도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좀 헷갈렸었는데 이 독립신문이 그럼 한국의 최초의 신문인가?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더라고요. 최초의 신문이 맞는데 원래의 신문은 한성신보라고 1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문은 어떤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신문이 아니었고 그냥 그 관리들이라든지 정치를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열람하는 수준의 신문이었고 이 최초의 가치를 받는 독립신문은 민간인의 광고를 받아서 그리고 구독료를 받아서 운영되기 시작하는 의미로서는 최초다. 그러니까 신문의 형태가 한국에서는 한성신보가 형태적으로는 최초라고 볼 수 있어도 민간인이 민간인 자본을 들이고 광고를 받고 구독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신문은 독립신문이 최초의 가치를 받지 않냐.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 같고 그러한 출발점에서 독립신문이 갖는 어떤 발생 의미나 효과에 대한 다큐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독립신문이 창간하게 된 게 1896년이고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만민공동회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졌던 이른바 집회의 자유가 구가됐던 것이 바로 1898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독립신문의 기여도라는 것의 엄청남은 아까도 다큐멘터리에 잠깐 나왔지만 20만 명에서 20분의 1이에요. 이게 10,000명 정도가 만민공동회에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집회적인 어떤 자율성 그리고 집회적인 토론이 함께 했다라는 증거고 그게 바로 독립신문의 발행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이제 어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민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은 한국이 민주주의의 시발점을 회복할 수 있거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이토록 역동적일 수 있는 근거 중에 또 하나도 완전히 군주제고 왕정제였는데 갑작스럽게 바뀐 근대화를 나름대로 혼란스럽지 않게 연착륙시킬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게 이 독립신문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한자가 식자층이라고 얘기해서 지식인들만 읽을 수 있고 지식인들이 통할 수 있었는데 그 지식인의 언어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상하 귀천 없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신문을 발행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신문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큰 기여도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이고 신앙적 맥락에서도 접목해 보면 우리 교회 프로테스탄트의 정체성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었었던 사제들의 권위를 일반의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의 언어로 각자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 민주주의의 회복이었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었다는 것과도 이 부분에서 접목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독립신문의 내용이 저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성신보라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국가에서 정한 정책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그걸 관보라고 하죠. 뭐 법무부나 행정부에서 정책을 정하면 그거를 백성들에게 공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이런 벌금을 무기로 했다. 그게 한성신보라는 관보의 한계였다면 독립신문의 내용의 핵심은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들의 비행이나 부패에 대해서 적발해냈다.
이제 이게 오늘날의 저널리즘하고 되게 연결되는 순기능,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독립신문이 추상적으로 독립이다, 자유롭다, 민중의 권리다, 인민의 자유다 이런 얘기만 떠들어댔으면 아마 지속력이 없었을 거예요. 이 신문 안의 내용이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되게 답답하고 해결하고 싶은 행정적이든 문화적이든 정치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한 게 바로 이 독립신문의 기여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교회로 돌아와 보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민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 때로는 기쁨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될 때 공동체가 다져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신문의 이 발간의 의미가 충분히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됐을 때 실용적인 개혁이라든지 민권의 회복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독립신문은 어떤 실제적인 민중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부터 출발을 해서 그것이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최초의 신문 기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그리고 그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 내각 이렇게 보면 다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독특하게 신문을 발간하는 그 멤버들이 아까 나왔는데 딱 세보니까 9명이 여성이더라고요. 예, 전체 다 해서 20명쯤 되는 것 같은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여성이었다라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 독립신문 논설에 있는 부분 중에서는 여기다 넣지 못했는데 그 여성들이 사실은 한글을 훨씬 더 잘 익히고 잘 알고 있었죠. 남성들이 한문으로 그 배우고 있을 때 특히 기독교라는 곳에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장에서도 여학생 같은 사람이 신문을 읽어주고 이러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뭐 저희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글로 쓰여진 신문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가 그 독일어로 성경을 기록해서 평등의 어떤 종교의 문화를 이뤘던 그리고 의식을 쌓아갔던 것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모두를 위한 신문, 모두를 위한 독립.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들어볼 곡은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화 음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찬송가에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회개의 찬양을 불러본 지가 좀 오래됐네요. 근데 원래 스코틀랜드 민요인데 이 곡이 제가 보니까 아마 그 어떤 표준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있나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처음 애국가가 불려질 때 애국가의 가사가 이 노래의 이제 곡조를 따라서 불렀던.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가 이제 100세가 다 되셨는데 이런 애국가를 불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곡조를 들으면서 애국가를 거기에 가사에 대입해 보시면 아 이렇게 불렀겠구나. 근데 우리나라 그 애국가 가사를 쓴 윤치호 선생이 자기 딸한테 처음 애국가의 가사를 이렇게 편지처럼 써 보내줬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 글씨체입니다. 글씨도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처음하고 지금은 그 하느님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상제님이라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긴 했지만 처음에 나라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음악으로 의식을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드랭 사인 3일 왕상불의 연주로 듣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꼭 이 그 필사본이 악보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 천부의 의지 없어요 노래가 갑자기 동해물가 뭐 이렇게 들렸던 느낌이 아주 좋았고, 되게 이 글씨체가 인상적이네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그러면은 이 독립신문을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독립신문을 발간한 어떤 주창자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느 운동이라든지 그 주창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그런 것들의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었던 그 선각자는 누구냐? 서재필이라는 분인데, 그 서재필이라는 분에 대한 간단한 다큐 소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중립적으로 다뤄볼까 해요. 이 다큐 영상에서는 서재필 박사라는 분을 뭐랄까 민족의 영도자, 민족의 선각자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과도하게 공과 과 중에 어떤 업적만 기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면도 들여다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저의 악동적인 기질상 바람직한 것은 둘 다를 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통해서는 서재필 박사의 어떤 드라마틱한 인생과 업적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 이면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핵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재필 평전을 쓰신 그 연구원님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인사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서재필 박사가 그 해방 이후에, 아까 그 형제님하고도 잠깐 확인해 봤는데 해방 이후에 개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로 귀일하셨고, 아무래도 이 독립운동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갑신정변 이후에 가족이, 사실 한국인 가족이 모두 사실은 살해당하고 이제 비명에 돌아가시는 고통을 겪었고, 미국에 가서 정착한 이후에 이제 미국의 부인과 미국의 가족을 꾸리셨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와서 독립신문을 발간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활동을 하게 된 그 흐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제가 표현드리고 싶은 거는 좀 네거티브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재필 박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 국가는 민중, 당시에는 그걸 인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가 사용하는 인민이란 표현이 아니고요. 인민이 주인이다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독립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는 선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사람에게는 그늘도 있는 법, 그분에게는 지나친 친미 사상이 강하셨고요. 솔직히 미국의 어떤 선진 문물을 깨닫다 보니까 미국만이 각성한 민중을 깨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독립이라는 것도 지금 독립문역에 있는 독립문인데, 독립문도 1차적으로는 중국의 견제를 막기 위한 의도가 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용인해주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역사적 부침이 있었던 인물이고, 개인의 어떤 영달과 개인의 욕망을 추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전을 읽거나 역사적인 자서전을 읽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영웅적으로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깨우쳐준다, 오히려 그게 이 독립신문을 발간한 서재필 박사에 대한 정확하고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가족이 위험할 때, 그리고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 때 도망치기도 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도 하기도 했었고,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인간의 모든 나약한 면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적 부침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는 키워드가 바로 독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독립문이라는 것의 개설의 원래의 목적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독립문이라는 그 상징, 독립이라는 언어가 우리한테 주는 자주성과 자결성이 심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성한 민중들이 되어야 된다, 각성한 인민이 되어야 됐다라는 게 서재필 박사 생각에서는 미국을 닮아가고 미국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각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 그리고 6.25 전쟁 이후,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주체적인 자부심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씨앗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각자의 평범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각자라는 것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위대한 DNA를 갖고 태어나고 우리들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욕망과 오욕에 시달리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저는 성각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오욕과 고통과 그리고 권력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들, 사람의 이해관계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고 느끼고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민중들의 마음, 인민들의 마음, 오늘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 그런 것들이 거세가 된 채 처음부터 DNA가 영웅적이었다라 그러면은 아마도 독립신문이나 저널리즘의 가치가 더 퇴색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각자의 평범함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성각자의 평범함 얘기했는데 저는 그 영어문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저 독립문 보면서 다녔었는데 중국이 사신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바뀐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처음 하게 됐네요. 그 성각자라는 게 어쨌든 먼저 깨닫다도 있지만 새롭게 깨닫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역시 성각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것들에 노출되는 시간이 성각자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는 사실 독립신문이 한글로도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네요. 서재필 씨는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됐고 그래서 그 위치를 활용해서 영문신문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교포라든지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서 발간되는 독립신문을 영어로도 읽게 되었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신문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세계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루트가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 행위적인 부분으로서는 사실 큰 업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개인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해석적 이해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 역시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잔향인데요. 잔향이라는 게 향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 맞죠? 네, 지진이 나면 이렇게 여진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에 맡는 그 강력한 향기보다 남아서 흐르고 있는 그 향기가 안에 있는 세계를 더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의식이 가져냈던 그 향기는 무엇일까? 저는 사람마다도 향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시대와 역사 속에서 향기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떤 향기들이 날까? 여기는 굉장히 로맨틱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돌고 돌고 돌아 그 자리에 멈추며 할 일 없이 흐르는 물의 노래뿐이어라. 물에는 어떤 향기일까? 물은 아마 담기는 향기를 다 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잔향, 남아있는 향기를 생각하면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신문의 발간 의미, 그리고 효과, 그리고 독립신문을 주장했던 이제 서재필 박사의 그 선각자의 평범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독립신문의 효과에서 비록 만약에 서재필 박사는 여러 가지 자기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갇혀져 있는 환경의 한계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독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고 언어가 가진 그 시너지 효과, 그것이 이후에 1919년에 이제 3.1 만세 운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거기서도 우리가 지하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신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한번 언론 보도를 했던 그 평양 독립신문 전시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눌게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에 이걸 독립신문과 이 지하신문과는 뭐 연관성이 크게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여러 예전의 사료들을 조합해 봤을 때 독립신문이 발간 이후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평양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주 회자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독립이었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3.1 만세 운동, 저희가 지난번 스토리 워십 때 했던 3.1 만세 운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 부분으로 작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언론이 갖고 있는 힘이, 문자가 갖고 있는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되게 부끄러운 것은 지금 이제 절절한 어떤 절규의 시와 다짐의 시, 결의의 시를 쓴 게 방년 10세라고 하는데 되게 마음이 좀 막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10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제가 10살 때는 뭘 하고 있었을까? 돌이켜 보니까 뭐 고백하기도 부끄러운 일들만 많은데, 근데 저게 치기 어리게 느껴지지 않는 게 그만큼 어떤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퍼뜩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기독교와 저널리즘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저의 소견을 같이 성경의 의미와 접목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저는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구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를 담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의 기록을 적었다고 평가받는 신약 역시 예수 시대의 민중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에 억눌린 자들의 반항, 힘듦, 억울함, 치유,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도 신약 성경의 의미일 수도 있고, 구약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탈과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걸 독립하려는 역사, 그걸 또 잃어버려서 울고 개탄하는 역사가 담겨 있는 현장의 역사책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책을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러한 역사적 의미에만 담겨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용서와 화해의 단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담겨 있은, 말을 할 수 없는 역사적인 합리성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도 성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적 기록과 동시에 신비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관계에 대한 기록이 동시에 울리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성경을 대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와 삶 속에서의 그러면 저널리즘과 사실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숙제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뭐든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라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떤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고민 앞에서 어떤 문제와 고민이 어떻게 타인을 힘들게 하고 내 이웃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혹은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서로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 언론, 기독교 저널리즘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구원은 신비롭고 개인적일 수 있지만 그 구원을 읽어나가는 과정은 역사적이고, 그리고 꼭 기독교인들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기록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좀 더 입체적이고 중립적인 파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와 저널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기독교는 기록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또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 긴 신문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기록들, 그 소식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뭐 요즘 하도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가짜 뉴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AI 챗봇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이 생성되는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니 하고 제가 GPT에 물어봤더니 얘가 6가지로 쫙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랬더니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짜 뉴스를 발견하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2. 디지털 미디어 규제 강화.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짜 뉴스의 확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3. 팩트 체크 촉진. 대중들이 뉴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전에 그것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격려하세요. 4. 비판적 사고를 장려합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믿기 전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출처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5. 온라인 알고리즘 개선. 가짜 뉴스를 더 잘 식별하고 걸러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합니다. 6. 조사 저널리즘 강화. 뉴스 기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 조사 기자를 지원합니다. 이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근데 이건 어디서 알아서 쓰는 거니? 이건 사실이니 팩트니?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가 텍스트의 종교, 뭐 다른 저기도 다 경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먹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사는 그런 그 공동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이 텍스트 활동이 그리고 언론이 저널리즘이 갖는 의미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틴 루터의 이 성경의 텍스트를 누구나에게 읽혀지게 하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이 나에게 읽혀지고 있는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라 그 텍스트의 의미가, 그리고 독립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보았던 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오늘 왜 독립신문을 했는가? 우리가 한 달 앞서서 이렇게 그 달에 있는 주요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을 끌어오기로 했는데 다음 달 4월 7일이 독립신문 창간 일자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오늘 한번 생각했고요. 짠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 곡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성경의 기록, 기록에 다 있다.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뉴스, 보도, 그리고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곡,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청해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한 말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 성경에 기록해 놓아노라. 성경은 나를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압니다. 기록이라는 텍스트라는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지는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아직도 묶임 가운데서 마음껏 읽을 수 없는 자들도 많고 또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그렇게 언어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에 또한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벨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계, 하나님의 그 소통의 그 깊은 곳에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소통, 그런 차원의 텍스트의 활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론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무엇이 언론인가, 그리고 기독교는 언론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질문해 봅니다. 답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질문이 멈춰지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언어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